조선과 평화 교섭을 맺고 싶으니 교섭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오. 네? 지금 교섭은 어디와 어디 가고 있죠? 지금 일본하고 명날. 그죠? 자, 그러면 명일 강화 교섭에 조선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거는요, 명일 강화 교섭을 진행하던 고니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바로 함경도를 짓밟은 또 다른 외장, 가또 기요마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명일 강화 교섭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니 씨. 고니 씨. 그런데 여기 있는 또 다른 외장이 가토가. 조선에 직접 네. 교섭하자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토에 왜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시 가또와 고니 씨는요, 같은 외장이었지만 사실 만나기만 하면 그 정도의 앙숙이었거든요. 라이벌. 게다가 두 사람은요, 가또가 불교 쪽이었고요, 고니 씨가 기독교 쪽이라서 종교까지 다릅니다. 느낌 바로 오네요. 맞아요. 그죠? 예. 결국 가또는요, 조선을 압박해서 성과를 얻어가지고 공을 만들고 고니 씨가 진행 중인 명일 강화 교습을 회방놓으려 한 겁니다. 이놈이 정녕 정신이 나간 게냐? 내가 포도치 명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조선과 강화 협상을 할 수 있냔 말이야? 그거야 니놈이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자, 이렇게 가또의 편지가 조선 조정에 도착한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선 조정은 명예 강화 교섭의 진상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막중한 외교, 가또와의 협상에 나갈 인물로 누굴 선택했을까요? 바로 사명대사였습니다. 우와. 당시 조선군은요, 여전히 조선 땅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조선과 일본이 교섭을 진행한다는 말이 누설되면 조선군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꺾이죠. 그래서 정식 관리가 아니면서도 전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물, 학식이 높으면서 비밀을 잘 지킬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충족될 적임자 누구다? 사명대사. 사명대사였던 거예요. 1594년 4월 사명대사는요, 선조의 부름을 받고 외장 가또와의 회담을 위해 적진 한가운데 울산 서생포로 떠납니다. 드디어 가또를 만난 사명대사. 사명대사를 본 가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명승이 왔다면서 매우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요, 외교에 대한 실무나 중요한 공문을 만드는 일은요, 모두 누가 담당하는지 아세요? 승려? 맞아요. 승려가 담당했어요. 승려는 일본에서 굉장히 지식인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조선에서 교섭 상대로 승려를 보낸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대사가 온 걸 보고 조선에서도 이 회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조선의 운명을 건 회담이 시작됩니다. 회담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명대사의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바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조선의 땅을 갈라서 일본에 귀속시킬 것. 조선 팔도를 흉흉하게 만든 소문. 가또는요, 심유경과 고니 씨가 진행 중인 협상 내용에 일본이 조선 땅을 나눠가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사명대사는요, 가또와의 대화를 통해 설마 했던 그 말이 실제로 명일 강화 교섭에서 오가고 있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가또는 사명대사에게 어떤 교섭 조건을 내밀었을까요? 가또는요, 심유경과 고니 씨가 진행 중인 명일 강화 교섭 조건 그대로 자신과 교섭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또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날아가자는 거예요, 나라. 말도 안 되는 교섭 조건을 받게 된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강화 교섭의 조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요구인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가또는 자기의 뜻을 조선에 관철시킬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명대사를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서생포 매성을 나온 사명대사는요, 가또와 나눈 대화를 즉각 조선 조정에 보고합니다. 이제야 명일 강화 교섭의 전모를 알게 된 조선 조정. 명일 강화 교섭을 결렬시키고 일본을 물러나게 할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하죠. 결국 적진까지 들어간 사명대사의 활약 덕분에 조선 조정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약 3개월 뒤인 7월 10일 가또 측에서요, 또다시 조선 조정에 교섭을 요청합니다. 고니 씨가 자기보다 먼저 강화 교섭에 성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가또를 만나러 목숨까지 내놓고 울산 서생포를 향한 사명대사. 사명대사는요, 적진의 한가운데인 외성에서 무려 7일 동안 가또와 교섭을 이어갑니다. 아, 오래 했네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가또는 사명대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조선의 보배는 무엇이오? 자, 여기서 사명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은 조선을 침략한 외장 가또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칼을 찬 외장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호기롭게 말한 사명대사. 자, 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명대사의 말에 가또 무릎을 탁 치고 놀라면서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는 다시 한번 가또에게 일본에 굴복할 수 없는 조선의 결연함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3개월 뒤 1595년 3월 조선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약 3년간 이어오던 강화 교섭이 체결이 된 겁니다. 가또의 라이벌 고니 씨가 드디어 명일 강화 교섭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렇게 일본은요, 명나라와의 교섭 조건에 만족하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정말 조선 땅을 나눠 갖기로 한 걸까요? 자, 과연 어떤 내용으로 체결됐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교섭 결과입니다. 네. 명나라 측 요구사항입니다. 일본군이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자, 명나라 조건 보니까 지금 어때요? 오,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조선 측하고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본 측이 내건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한다. 자,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명나라와 일본은 직접 교역하지 않았거든요. 명나라는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은 왕의 나라와만 교류했습니다. 만약 도요토미가 명나라 황제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책봉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교류가 진행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앞으로 조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명일 교섭에서 뭐가 있었다? 그 땅을 가져가는. 반 가르는 거. 가르는 거. 두 나라 교섭 조건엔 어디에도 조선은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내용 어디 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의 교섭 조건에 만족하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약 2년 뒤인 1597년 조선 백성들은 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러 온 겁니다. 정유년에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전쟁, 정유재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늦게 이 협상이 조작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조작? 네, 누가 거짓말했다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조선을 나눠 갖는다는 조건으로 명나라와 협상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조선에서 철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체결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즉, 바라던 조선 땅은 가지지 못하고요, 명나라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체결된 겁니다. 아니, 누가 협상 문서를 조작을 했을까요? 저 강 큰 사람이네 진짜로. 바로 명일 강화 교섭을 진행하던 양국의 대표, 명나라의 심의경과 일본의 고니시였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명나라 장군 심의경은요, 더 큰 희생 없이 빨리 전쟁 끝내고 명나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경이 도요토미가 원한 조건을 명나라 황제에게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당연히 뭐 안 되죠. 난리가 나죠. 그렇죠. 무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에 교섭은커녕 명나라 황제가 더 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고니시 역시 오랜 전쟁으로 지금 자신의 병력 손실이 극심해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외교 문서를 조작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명나라의 심의관과 일본의 고니시는요, 조작된 협상 문서를 전달할 가짜 사신들을 내세운 겁니다. 가짜 사실. 그리고 이 가짜 사신들은요, 각각 명나라 황제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거짓말을 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기극이 어떻게 발각되었을까요? 명나라에서 진짜 사신을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은 심의경과 고니시가 만든 조작된 서신이 아닌 명나라 왕제의 진짜 명령이 담긴 서신을 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결국 도요토미는요, 이제야 자신의 요구사항이 쏙 빠졌다는 걸 알아버리죠. 일본군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입 목적이 뭐였죠? 그 명나라 갈 길을 내줘라는 거죠. 맞아요. 이번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의 목적이 좀 달라요. 정유재란 때는요, 일본군이 조선 땅의 모든 것을 털어갈 작정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겁니다. 조선의 문화재와 보물뿐 아니고요, 기술자와 사람까지, 심지어는 흙까지도 그냥 싹 훔쳐갔잖아요. 심지어 일본군은요, 무자비한 학살까지 저지르면서 조선인의 코와 귀까지 베어갔어요. 와. 이때 사명대사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최전선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전쟁의 최전선 남부지방으로 향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중심 길목이자 경상북도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팔공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팔공산성이 무너지면요, 한양까지 가는 길이 단숨에 끊긴 겁니다. 사명대사와 의순군, 그리고 경상도 관군 수천 명을 포함한 병사들이 이 팔공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명대사를 경무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락하게? 바로 관군을 지휘하던 경상도 관찰사가 수천 명의 관군과 함께 도망가려는 거예요. 아. 네, 도망을? 네. 당시 일본군의 맹공에 조선군이 연이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떠나버리면 남는 병사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함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모습을 본 사명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명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도망가셔. 난 여기서 죽겠소. 와. 사명대사의 비난 섞인 책망을 들은 경상도 순찰사와 관군들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꽁지 빠지듯 도망칩니다.
이런 와중에 수백 명의 일본군이 팔공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과연 사명대사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명대사와 남아있는 군사들은요, 남은 무기를 챙겨가지고 팔공산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사명대사는요, 팔공산의 독특한 지형을 전투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군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일본군이 본 거예요. 일본군은요, 조선군의 수가 적은 걸 눈치채고요, 뒤따라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쫓아간 거죠. 네. 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사명대사.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숫자가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죽기로 싸우고 화살이 없어지자 큰 돌을 굴러내렸다. 팔공산은요, 돌과 바위가 많았거든요. 사명대사가 산 위에 있던 큰 바위를 산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겁니다. 와. 사명대사와 의순군은 이 지형을 이용해서 죽기 살기로 일본군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자, 산을 기어오르던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떨어지는 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는요, 팔공산성 포기해요. 그리 도망칩니다. 위기에 몰린 팔공산성을 사명대사와 남은 군인들이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명대사가요, 전투에서 썼던 물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물건이 남아있죠. 자, 한번 보시죠. 아, 바로 사명대사의 투구와 칼입니다. 칼. 사명대사는요, 이 투구와 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현재 스승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사찰, 북한 묘양산의 보현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은 사진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97년 9월 바다에서 반가운 승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 바다에서 승전 바다에서 소식. 명량해전. 맞습니다. 바로 명량해전.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울돌목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겁니다. 이순신의 이 활약은요, 전쟁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더 이상 일본군은 북상하지 못하고요, 사기마저 꺾였죠. 육지에는 사명대사,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1598년 8월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일으킨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겁니다. 도요토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본군은 그해 11월 조선 땅에서 모두 철수하죠. 드디어 7년이란 긴 전쟁에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갑자기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끝에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단절.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도요토미가 죽고 난 바로 다음 해부터 끊임없이 조선에
국교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해온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맞아, 맞아. 바로 새롭게 일본의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해했어. 도쿠가와의 제안에 조선 조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이 언제 또 딴 마음을 품고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도쿠가와의 끈질긴 요청에 조선 조정은요, 약 5년이 지난 1604년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전쟁 이후 일본과의 첫 교섭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선조는 협상 대표를 고르는 일에 더욱 심사숙고했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의 신하들은 입을 모아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명대사였습니다. 와. 그 당시 조선의 고위 관료 중에서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전쟁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트라우마도 있고 아무래도 무서웠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명대사는요, 당시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흔쾌히 나섭니다. 이미 전쟁터에서 외장과 맞선 사명대사에겐 적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두려움 따윈 없었겠죠. 그렇게 사명대사와 조선사절단은 교섭을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604년 12월 27일 사명대사는 드디어 교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기록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승려들이 사슴떼처럼 몰려들어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 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던 일본인들이 이 조선의 사명대사 뛰어나 이런 고승이 있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심지어 갓도의 머리를 보배라고 말했던 일화까지 알려지면서 사명대사의 기계가 소문납니다. 인기 스타가 됐네요. 그렇죠. 사명대사가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와. 그렇게 사명대사는요, 조선의 대표로 교토에 머물면서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시작합니다. 자, 사명대사는 과연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605년 5월 거제와 부산 앞바다에 며칠 간격으로 수십 척의 외선이 정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명대사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선 사명대사뿐 아니고요, 상상치 못한 인물들이 줄줄이 내립니다. 응? 바로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포로 1391명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 당시 일본의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사명대사가 도쿠가와와 교섭을 해서 이 조선인 포로들을 송환해 온 겁니다. 와. 조선의 관리가 아닌 승려 사명대사가 일본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 외교 담판을 짓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루고 돌아온 겁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승려였지만 사명대사는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을 위해 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조선을 지키는 또 다른 영웅 사명대사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